안녕하십니까. 총영스타 박경희사입니다. 오늘은 관리단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집합건물 관리단들이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들, 어떤 직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각 사람마다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가 무엇인지, 이분들 이제 관리단 전체를 구성하는 분들인데 이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로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장까지 하면 오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분 소유자 및 점유자입니다. 구분 소유자는 각 호실별 소유자로서 개인도 될 수 있고 공유자도 될 수 있고 법인도 될 수 있고 시행사도 될 수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분 소유자분들은 모든 사람 개개인이 다 관리단의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요. 모든 관리단 집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출해서 자신의 갖고 있는 면적대로 비율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유자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구분을 좀 해놨어요. 구분 소유자 또한 이제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면 점유자가 되는데요. 보통 많이 특수하지는 않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구분 소유자분들이 월세 수입을 얻기 위해서 세입자를 놓게 되는데요. 이 세입자들도 점유자로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의결권에 제한이 있지만 이 분들도 관리단 집회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집합건물법에서는 특정 제한된 상황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관리인의 선임과 관리위원회 선임, 이렇게 두 가지를 들 수 있고요. 나머지 기타 사항은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제 해당 사항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자분들도 구분 소유자와 함께 관리단 집회에서의 의결권을 갖고 있다 말씀드리고,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총회에서 만약에 이번 총회에서 의결권을 많이 받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점유자까지 같이 투표를 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시게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이제 점유자보다는 구분 소유자, 각 호실의 소유자가 투표를 한다면 점유자의 투표권은 무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자의 권한이 더 강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관리인과 관리위원회입니다. 관리인은 집합건물의 대표이고요. 관리비의 청구, 집행, 집합건물의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 을 관리인이 대표로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인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집합건물의 구분 소유자분들이 투표로 한 모든 사항들을 관리인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관리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어떤 가치라던가 어떤 관리 상태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관리인은 신중하게 뽑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에 따라서 관리인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이 점유를 구분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하고 있을 경우에 뭐 방해 제거 청구권이라던가 소유권을 침해했을 경우에 소유권 침해 청구 소송이라던가 이런 건들을 해야 될 텐데, 일반 관리인들이나 관리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소송 등 모든 분쟁에 있어서 분쟁을 단독으로 행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소송 등 모든 분쟁에 있어서 관리인이 대표하여 모든 사항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분 소유자나 관리단이 단독으로 소송을 집행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관리인이 있어야만 이제 방해 제거 청구권이나 소유권, 방해 제거 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리인이 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관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보통 집합건물에 관리위원회를 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집행을 하는 것 뿐이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이 집행할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관리인이 임의로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관리위원회고, 그래서 관리인이 관리위원회의 회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겸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관리위원회는 관리인의 독주를 막기 위한 기관으로서 만들어져 있는데, 선임되지 않은 건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리인의 집합건물에서는 무소비리의 권력을 갖게 되겠죠. 근데 최근에는 관리위원회를 선임하는 건물들이 많아서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나, 관리위원회가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임이 돼야 되는데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선임되지 않고 그냥 임의로 결정된 경우에는 나중에 관리인한테 대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집합건물 거주하시고 계시거나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많이 맞부딪혀서 생활하시는 게 관리사무소장일 텐데요. 관리사무소장은 실질적으로 관리인의 업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관리인은 이제 여러분 같은 구분 소유자이기 때문에 집합 건물의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자격증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관리사무소장이 이제 모든 사항을 관리인을 대행해서 집행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관리비를 청구한다던가 뭐 집합 건물 청소, 관리, 그리고 어떤 하자 보수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을 관리인에게 전달받아서 직접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장은 건물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상주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보통 위탁업체와 계약하면 위탁업체 소속의 관리소장이 선임됩니다. 그래서 그 위탁업체가 어떤 위탁업체를 계약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좋은 관리소장이 배치되느냐 안 되느냐가 구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위탁업체 선정 시에 관리사무소장의 능력 검증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관리단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간략하게 알아봤기 때문에 개별적인 세부사항은 법률과 관리 규약을 토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또 다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은 초연스탑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